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할머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큰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아이로 만들 것인가. 여기 답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전혀 공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 재미없어 하고 일절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면 무조건 빵점을 맞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뭐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잖아. 공부 안 해도 뭐 다 먹고 사는 길이 있겠지. 이러면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거 잘 될까 안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전혀 공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정말 쉽지 않죠? 엄마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그건 어떻죠? 별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고 정말 믿음이 강해지죠 갑자기?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공부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는 것이 영성이다. 다음 세대 잠자는 영을 깨워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대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은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깨울 것인가. 그 이유는 두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뇌 안에서 어떤 일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말씀이 살아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다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지만 오늘은 90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부분적으로만 오늘 다룰 것입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이 책에 있습니다. 오늘 책 많이 이미 사셨던데 오늘 들으시면서 좀 다시 한번 꼭 씌워보시고 또 추가적인 더 좀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요. 책은 뒤에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라 하시니라. 네,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해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라고 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고 살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장치가 바로 두뇌예요. 두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향한 바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두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만드셨구나. 사람이 이런 일을 하라고 사람을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볼 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이 우리들의 두뇌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뇌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두뇌 안에서 일어나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각, 운동, 언어, 정서, 주의, 통제, 사고, 판단 이런 두뇌가 하는 기능들이 스마트폰을 보기만 해도 기능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스마트폰을 보는데 이런 언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감각이라든가 이런 두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를 알려면 두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나 할머니 찾아서 엄마
뇌 속에 아니 뱃속에 뭐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해줄 말이 있죠. 뱃속에는 위장도 있고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 가능하죠. 할머니들도 가능하시죠? 뱃속에 있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아이가 와서 엄마 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오르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입으로. 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네,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뇌 속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 네 가지를 말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단어가 안 나오면 빵점이에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니까 어때요? 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단어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우리는 뇌에 대해서 정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시는데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잖아요. 왜 못 주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 담배 연기가 코와입을 통해서 어떻게 몸에 영향을 주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쫄라댄다고 담배를 물려주는 아빠는 없어요. 엄마가 아이를 재웁니다. 자장자장 아무리 재우는데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서 한 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섞어. 이제 먹이는 거야. 달달하니까 꿀꿀꿀 마시고는 취해서 바로 골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울 땐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 재울 때마다 소주 찾는 엄마가 옆집에 산다면 우리 그 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겠죠. 신고. 왜? 알기 때문이에요. 그 알코올 성분이 잠을 재울 수는 있겠지만 몸에 미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스마트폰 나쁜 건 알겠는데요.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술과 담배는 나쁜 거 알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줘서는 안 되고 주면 신고하겠다. 단호해. 근데 스마트폰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다고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맥락을 보세요. 맥락. 술과 담배 어디에 나쁘다고요? 몸. 스마트폰 어디에 나쁘다고요? 뇌. 그럼 몸은 신고해서라도 지켜내야 될 영역이고 뇌는 어쩔 수 없어요. 망가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 아니에요? 몸은 어디가 망가져도 인공관절이라도 해서 낄 수가 있어요. 뇌는 망가지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조차도. 왜? 사실 뭐라는데요. 두뇌 안에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너무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스마트폰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뉴런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뉴런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뭐요? 예, 뭐처럼 생겼어요? 나무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있냐면 우리 뇌 속에 무려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의 나무가 뇌 속에 있다는 얘기는 이 나무의 실제 크기는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작으냐? 1mm를 무려 1000번 자른 크기예요. 여러분 1mm를 1000번 자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뇌 속을 아무리 들여봐도 이게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이거 발견된 거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골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이름이 꼴찌예요. 꼴찌. 이 꼴찌가 전자현미경에다가 뇌를 잘라서 이렇게 놓고 뭐가 들어있냐고 이제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손을 잘못 툭 쳐가지고 옆에 약물이 쭉 있는 병들이 있었는데 약병을 하나 쓰러뜨린 거예요. 손을 잘못 쳐서 실수로. 근데 약물이 쏟아지면서 그게 튀어가지고 그 실험하고자 하는 그 뇌에 옮겨붙게 된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실험물을 오염시켰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전자현미경으로 봤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 약물이 저 뉴런만 염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발견된 게 뉴런이에요. 실수로. 그래서 이 사람은 1906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 뇌 속에 저런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이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이 나무는 엄마 뱃속 3개월에서 8개월 때 만들어져요. 우리가 다 임신한 경험들 있죠? 임신했을 때 뱃속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만들어져서 꾸물거립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10개 발가락이 바로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발가락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그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쓰실까요?
죽을 때까지 쓰잖아요. 혹시 사시면서 발가락이 더 필요한 분 계세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때 우리 두뇌에 저 나무가 1000어깨가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 나무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뱃속의 장기와 똑같은 것들이 뇌 속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 왜 있어요?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위장 필요하잖아요. 심장 왜 있어요? 계속 심장이 뛰어서 산소를 세포에다 공급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는데 뱃속에 있는 거 있어요? 다 필요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뇌에도 그런 뉴런들이 있는 거예요. 장기들이. 어떤 뉴런은 색깔만 구별하는 뉴런이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세요. 이 아름다운 색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장기들이 우리에게 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소화를 시켜주듯이. 그럼 강아지들은 이런 나무가 뇌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색깔 구별하는 나무. 강아지는 없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세상을 흑백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만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만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은요 흑백으로 본다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움직이는 것만 보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뇌 속에. 어떤 사람은 그 나무가 손상됐는데 여러분처럼 앉아있으면 보여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다 투명인간이 돼요. 움직이고 있으면 얘 나무가 고장났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1000어깨가 있어서 뇌가 기능을 한다.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어서 몸이 기능하는 것과 같이. 이해되셨죠? 여기는 어떤 나무가 있냐면 재밌는 나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나무가 있냐면 다른 소리가 들어오면은 뇌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데 엄마 아빠가 말을 하면 바짝바짝 빛나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리에만 반응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기들은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걸 2, 3년 들을 거 아니야. 태어나서 3, 4년 듣다 보면 그 나무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면서 언어가 만들어져서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말을 하잖아요. 신기하게도. 그죠? 말 배우기 위해서 뭐 학원 다니지도 않고 문법을 안 배웠는데도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한 번씩 다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3-4살 되면 얘가 천재구나. 말을 너무 잘해 갑자기. 나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원숭이는 이런 나무 뇌 속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원숭이 새끼를 집에서 데려다가 우리 애기처럼 전매겨 가면서 10년을 키워도 이 원숭이는 말을 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그 뉴런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해봤어요. 왜 원숭이를 만들 때 하나님은 원숭이 뇌에다가는 말소리를 알아듣는 뉴런을 안 심어놨을까? 왜 이 나무를 안 심어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숭이 뇌에다가도 그런 나무 심어놨으면 우리가 원숭이 만날 때마다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물어도 보고 재밌잖아요. 근데 왜 안 심어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원숭이를 만드실 때 이 원숭이라는 존재하고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숭이랑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반드시 그 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뇌에다가 말소리에 반응하는 뉴런, 나무를 심어놨다는 얘기는 사람하고는 뭐 하고 싶어 하셨다?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이렇게 설명해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교제케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하는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하는 존재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는 뭘로 해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마음을 내 상태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방법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예배를 드리든 서로 대화를 하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그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대화하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언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도대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저 친구를 그냥 원숭이로 만들 걸 괜히 사람 만들었다. 괜히 사람 만들었어. 이게 대화가 안 되기는 원숭이랑 똑같다. 이렇게 후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오늘 큐티했니? 오늘 하나님과 시간 보냈니? 오늘 기도 좀 했어? 오늘 성경 좀 읽었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걸 왜? 그러면 어휴 네가 오늘 원숭이가 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좀 앉아봐.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같이 한 장 읽어보자. 우리 같이 오늘 네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잠깐 찬양과 기도로 한번 시간을 보내보자. 이걸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키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또 어떤 나무가 있냐면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엄마 얼굴만 찾는 나무가 별도로 심겨져 있어요. 사람 얼굴만 인식하는 뉴런이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가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면인식 장애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물을 보고 시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사는데 근데 얼굴만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도로 존재해요, 그 나무가. 너무 신기하죠? 왜 굳이 하나님은 얼굴을 구별하는 나무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2, 3개월 된 아기들을 이제 유모차 같은 데 앉혀놓고 풍선을 불어서 눈, 코, 입을 그려서 딱 보여주면 아기들이 웃으면서 딱 반응해요. 엄마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뉴런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선을 아무것도 안 그려진 반대쪽으로 쫙 돌리면요, 아기가 바로 딴 데를 쳐다봐요. 아무 관심이 없어 거기에는. 10개월 된 아기들에게 누워있는 아기들에게 눕혀놓고 밖에서 이제 엄마가 들어오는데 동체 촬영 기계라는 게 있어요. 동체. 아기들의 눈동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찍는 기계를 장치해 놓고 엄마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문소리가 나면 아기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아기의 눈동자가 어디를 보는지를 찍어봤더니요, 모든 9개월, 10개월 된 아기는 엄마의 눈, 코, 입만 보더라는 거예요. 엄마 오늘 헤어스타일 어떤지, 오늘 어떤 옷 입었는지, 양말 뭐 신었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어디만 본다?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제 엄마가 들어오니까 딱 엄마 얼굴을 봤는데 엄마가 짜증내고 있어요. 화가 나 있어요. 막 성질이 나 있어요. 그러면 아기는 밖에서 엄마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 얼굴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할까? 아기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자기 중심성 두뇌라 그래요. 두뇌가 생존 기계로서 두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생존이. 그래서 일단 나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두뇌는 만들어져 있어요. 나 때문에 엄마가 화났다고 생각하면 뇌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불안해 안 불안해요? 엄청난 뇌 안에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라고 하는 불안 장치가 막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 같은 데를 망치로 빡 때리면 부어요 안 부어요? 붓잖아요. 이 편도체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별것도 아닌 일에도 과활성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그 편도체가 그때 손상이 되면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별것도 아닌 건데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죠. 과도하게 걱정하고 과도하게 예민하게. 그 편도체가 지금 과활성화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나무, 엄마 얼굴을 찾는 나무는 단지 엄마를 찾는 얼굴이 아니라 엄마 미소를 찾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름 붙였어요. 엄마 미소 스캔 장치다. 미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딱 쳐다봤는데 엄마가 빵빵 웃고 있으면 내 입장에서 볼 때 저거 누구 때문에 웃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나 때문에 엄마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복해 안 행복해요? 엄청 행복하겠죠?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아이들 뇌에는 1000억 개 뉴런이라는 나무를 갖고 태어나는데 이 나무 중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 엄마 미소 스캔 장치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 짜증이 나든 화가 나든 상관없이 뭘 해야 된다? 빵긋빵긋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와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악플보다 더 나쁜 건 무플이다. 들어보셨나요? 아기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엄마가 나한테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나를 아주 쳐다도 안 보고 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은. 여러분 왜 길 가다가 동네 아는 아줌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면 반갑게 인사하려고 했는데 나를 쳐다보고 쌩까고 지나가 보세요. 그때 기분 어때요? 아 더럽죠. 나를 무시하고 가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쳐다보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를 보고 웃으려고 그러면 엄마는 날 안 보고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화내는 것보다 더 뇌는 소외감과 거절감과 버려진 마음을 느낀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이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애가 와서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는 내가 좋아, 폰이 좋아.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면 심각한 경고 상태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이거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뇌에는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1000억 개 나무는 1000억 가지 일을 하는 장기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1000억 개 나무 중에서 노래하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1000억 개 나무 중에서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나무는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 만드세요. 태초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그 나무를 심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관찰해 볼 때 아이가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잘하고 노래할 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노래하는 나무를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노래할 때마다 엄마가 더 좋아해주면 아이는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엄청 행복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신나서 노래를 하겠죠. 관찰해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그림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얘는 날 닮았나? 이게 아니고요. 날 닮은 게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그림 그린 나무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 박수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안 하고요. 애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일단 못마땅한 표정. 마음에 안 들어. 노래만 하고 있으면. 야! 노래가 밥 먹여주니? 그 쓸데없는 짓이야 이거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학습지부터 풀어. 우리 이러고 있다는 거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범하는 첫 번째 실수가 뭐냐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식을 통해 자꾸 한번 어떻게 이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시라는 거예요. 애를 잡지 말고. 왜냐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실수를 참 많이 범하고 있어요.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할 때 기뻐하는지를 먼저 잘 관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1000억 개 나무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만들어지는 친구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 짓을 하잖아요.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더라, 뭐 받았더라, 어떻더라, 저떻더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천억 개 나무가 심겨져서 태어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이 몸에다가 표식을 해주셨어요. 표식.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눈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이랑 눈을 맞추시죠.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눈을 보잖아요. 눈 막 피해요? 눈을 본단 말이에요. 눈에 홍채라는 게 있어요. 홍채.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의 눈을 볼 때마다 그렇지, 저의 홍채가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다른 명도 없는 것처럼 저기 뇌 속에 있는 천억 개 나무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 있다 없다? 그럼 이 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 없다? 나는 이 아들 이 딸을 결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그런 엄마 해야지, 그런 아빠 해야지 하고 결단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루에 수십 번씩 결단을 해도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모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군데 더 표시해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잡고 만지고 접하는 게 손이에요. 손. 하루에 수십 번씩 손을 만지잖아요. 손을 잡잖아요. 손에 뭐가 있어요? 지문 똑같은 아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잡을 때마다 또 생각하는 거.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다른 명도 없는 것처럼 이 아이 내 속에 천억 개 뉴런 우리 아이랑 똑같이 심겨진 아이는 없지. 나는 이 아이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워야지 라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일 수십 번씩 해야 돼요. 이 결단을.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매일매일 수십 번씩 비교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 이게 아주 우리 안에 습이 돼 있어요. 습성이 돼 있어요. 비교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자녀가 두세 살 때, 서너 살 때 한번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데리고 이제 놀이터 같은 데 가잖아요. 가면 이제 우리 아이랑 비슷한 또래 엄마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애들끼리 놀 때 엄마가 이제 터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 거 있었던 거? 그때 그 엄마한테 우리가 꼭 하나 물어봤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 엄마한테 물어봤던 게 하나 있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몇 살이에요? 몇 개월 됐어요? 기억나 안 나요? 나죠? 그 왜 물어봤을까? 왜? 그 비교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비교하려고. 우리 무의식 안에 이 비교는요 너무나 깊이 습성이 돼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비교하면 내 얼굴이 해맑아져요, 못마땅해져요? 주로 못마땅해지죠. 그럼 이 못마땅해진 얼굴을 아이가 읽어요, 못 읽어요? 왜 읽어요? 그 뇌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엄마 미소 스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본능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좋아요, 나빠요? 엄마가 나를 거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당당해라, 자존감을 가져라 이래서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아이가 읽는 동안에 아이의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키우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될 일이고 내일도 할 일이고,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요 끝이 없어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 대학교 후배가 선배님 우리 딸 결혼합니다 하고 이제 청첩장을 톡에다가 이제 보냈더라고요. 와서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청첩장만 보내면 되는데 이 후배가 제가 묻지도 않는데 뭘 또 써서 보냈더라고요. 청첩장 밑에다가 제 딸이 로스쿨을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취직이 돼서 헌법재판연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굳이 써서 보냈더라고요. 우리 딸은 대학 나와서 지금 놀고 있는데. 여러분, 비교는 끝없이 우리를 속을 뒤집는 사단의 가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아이를 바라보고 빵긋빵긋 웃으려면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결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똑똑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삶이 사라지도록 천억 개 나무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IQ 130의 나이는 120의 나이보다 우월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다른 거야.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이 1000억 개 뉴런 안에 하나님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반영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태초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내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1000억 개 뉴런을 만들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이 뉴런을 발견한 다음에 50년이 더 지나서 뭐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뇌에는 뉴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뉴런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뉴런들이 덤불처럼 엉켜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엉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심겨진 공간이 있더라는 거야. 1000억 개 나무가 다 공간을 두고 있더라는 거야. 이 공간은 얼마 정도 크기냐면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여러분 1mm를 100만 번 자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런 미세한 공간을 두고 다 나무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덤불처럼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나무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 거예요. 통신. 근데 통신을 1초에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 1초에 100번씩 하면 이게 붙어 있는 거로 보일까요? 떨어져 있는 거로 보일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야. 시냅스는 그리스 말인데 접합, 접착, 붙어있다, 엉겨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가 다 붙어있어. 보니까 통신이야 그게. 이런 신호가 몇 개가 있냐? 1000조 개가 있는 거야. 몇 개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 얘기 좀 듣고 계세요? 네. 여러분의 표정과 반응을 보면 제 얘기를 듣고 있는지 살짝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00조라는 숫자를 듣고도 지금 덤덤한 표정을 지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생각이 없거나 2번 멘탈이 너무 강해서 그 정도로 내 멘탈은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런 표정인가요? 1000조는 여러분이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3억을 써야 돼. 매일 3억.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에요. 그게 1000조예요.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통신이 내 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시냅스 통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오르잖아요. 아 뭐지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뉴런들이 말하는 뉴런들이 서로 통신을 하는데 통신을 하면서 그 속에서 단백질을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이 붙들락말랑 그러고 있는 거야. 딱 붙으면 아 생각나네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단백질들이 붙들락말랑 결국 안 붙으면 아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님들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부르는 순간 깔끔하게 이 손자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딴 이름이 자꾸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보세요. 할머니가 60살이라면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나무, 이 뉴런, 이거 몇 년 된 나무예요? 60년 된 나무죠.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는 잘 돼야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 돼야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나무도 60년 돼가지고요. 손자를 보는 순간 손자 이름이 들어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얘가 빨리빨리 신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바쁜데. 그래서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두뇌가 활동한다는 게 뭐예요? 두뇌가 기능한다는 건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000억 개 뉴런 중에서 말할 때 사용되는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뉴런들이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단백질들을 막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여러분 뇌에도 같은 뉴런, 같은 시냅스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원숭이가 있다면 원숭이는 제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죠? 얘가 왜 못 알아들어요? 원숭이 뇌에는 저나 여러분 같은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 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천주교 시냅스,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러지 않은데 여기다 천주교 시냅스 만드느라 고생 엄청 했어요. 막 기억나였나요?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질문에 하나님 하면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를.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사람이 책 읽고 레고 쌓고 자전거 타고 그림 그리고 떠들고 장난치고 인간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뉴런 나무들은 통신을 시작하더라 얘기예요. 그럼 인간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신호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신호 누가 만들고 있는 중에 보니까 내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선택과 경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선택과 경험은 두뇌에서는 뭘 만드는 과정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만 뇌가 발달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는 선택과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강아지는 뭘 하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것은 두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선택은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한 것을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은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반응이에요. 이해되셨죠? 선택과 반응의 차이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분들 잘 아시죠? 주인이 밖에 있다가 강아지 혼자 집에 하루 종일 있었다가 주인이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 어떻게 해요? 달려나왔어 꼬리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걸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엄마가 밖에서 볼일 보고 이제 딱 들어오면 아이가 강아지처럼 엄마 오셨다 막 달려나와서 막 껴안고 뽀뽀하고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이러면서 막 강아지처럼 좋아하면 이건 선택의 반응이에요. 이건 선택이에요. 왜? 아이들은 그거 그렇게 안 하는 다른 반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주로 어떻게 할까요? 성질을 내요. 엄마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성질을 내 성질. 왜 성질 낼까요? 엄마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뭘 할 수 없어요. 게임을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엄마 빨리 왔다고 화를 내고 있다니까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보고 와서 막 뽀뽀하면서 좋다고 그러고 난리치는 거는 두뇌 엄청나게 많은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짜증을 내도 역시 시냅스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가 나타나면 강아지 기뻐하듯이 달려와서 기뻐합니까? 엄마 오셨다고 좋아합니까? 아니면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강아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는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를 만날 때마다 강아지가 주인을 기뻐하는 것보다 나를 더 기뻐하는가. 그런 어머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은 이제 가소성이라고 그러는데 모양 만드는 과정을. 자, 이 가소성의 소자는 모양 만든다는 뜻이에요. 모양.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것을 우리가 조소 활동이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조소. 색일조, 모양소. 모양 새겨놓는 놀이가 촬영놀이죠. 가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잘 아시죠?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자, 가소성이 뭐라고요?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고요? 시냅스. 자, 뉴런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이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내도록 독특하게 만들어서 보낸다 그랬죠? 근데 천족의 시냅스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다 그랬죠? 어떻게? 선택과 경험으로 만든다 그랬죠? 근데 선택과 경험은 반응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옆집 갔어요. 꼬마아이가 자전거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타는데 너는 몇 살인데 자전거 잘 타니? 저 8살인데요? 8살짜리도 자전거 타? 알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우리 아들도 있어요. 8살짜리. 얘기하자. 아들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가보니까 8살짜리가 자전거를 타더라고. 너 어때?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지. 그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짜 가르쳐주지. 그래서 자전거 끌고 나가 막 타게 돼 우리 아들. 옆집에 자전거 잘 타는 이유 뭐예요? 걔 뭐 했어 그동안? 연습했을 거 아니야 연습.
그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두뇌는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든다고요. 어떤 시냅스를 만든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얘 뭐 했어?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기 딱 막 이거 했을 거 아니야? 균형 잡는 연습. 그러면 뇌 안에 기저핵이라고 있는데 이 바닥핵에서 균형 잡는 시냅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밟으면 똑같은 모양이 뇌에도 만들어지고, 핸들 움직이고, 브레이크 잡고, 위험을 살피고, 이 자전거에 앉아서 하는 모든 선택과 경험이 똑같은 모양이 시냅스 형태로 뇌에도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사정이 생겨서 며칠 동안 자전거 못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야지하고 잡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돼. 옆집에는 바로 타요. 걔 왜 바로 타는 거예요? 모양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자전거 타게 하려면 뭘 하면 돼? 엄마가 데리고 나가서 연습을 하면 되죠. 연습을 하고 있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 만드는 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아이는 영어를 잘하고 한 아이는 영어를 못한다면 영어 잘하는 아이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얘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 키워드 나왔죠? 선택과 경험을 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할 때마다 뇌는 뭘 만들어요? 그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영어 잘하네. 너 영어 잘하니까 머리 좋은가 봐. 머리 좋아서 좋겠다. 그럼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겠지만 저도 미국 가봤는데요. 미국 가봤더니요, 거지들도 다 아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머리가 좋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패러다임을 버려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 과학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는 시냅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70점 맞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엄마는 내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왜 또 70점이야? 아우, 얘는 머리가 안 되나 보다. 공부 머리가 없나 보다. 지 예비 닮아가지고 이 나쁜 머리를 또 가지고 있었어. 얘 인생 끝났다. 이런 거는 과학적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아이의 머리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 하나님이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아이가 7절 맞은 이유는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냅스 모양이 뇌에 지금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한 시냅스가 여기 안 만들어졌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럼 시냅스 뭘로 만든다고요? 선택과 경험.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라 그랬죠? 공부할 때 보세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1번 자발성. 1번 뭐라고요? 자발성. 2번 몰입. 뭐라고요? 몰입. 3번 즐거움. 자발성과 몰입과 즐거움이라는 선택을 했을 때 시냅스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짐승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인간은 사육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성과 몰입과 즐거움 가운데 선택과 경험하여 두뇌를 발달시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공부할 때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있었는지. 어때요? 자발성. 엄마, 나 지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나 좀 공부 좀 하게 해줘. 나 지금 바로 공부할래. 방해하지 마. 이러면서 공부를 하던가요? 그래요? 너는 엄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니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아주 유세를 해라, 유세를 해. 막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발성이 있어, 없어요? 그럼 시냅스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요? 몰입은 어때? 몰입. 공부할 때 보니까 막 눈에서 막 책으로 막 레이저가 나가요? 레이저가? 게임할 땐 좀 나가더라고. 막 확인하고 싶죠. 저거 지금 책 보고 이런 보는 건가? 지금 막 궁금하지 않아요? 즐거움 어때요? 엄마 공부 너무 즐거워. 엄마가 배움의 기쁨을 알려나 모르겠어요. 뭐 이러면서 공부를 하나요?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무슨 얼굴 표정이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 이렇잖아요 지금. 시냅스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핵심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 다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다그쳐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지금 마음 상태가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공부를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인지를 살피는 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을 살피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하지 않고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안 해야 될 일을 우리 엄마들은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있지도 않아? 어떻게 까먹지도 않고 맨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궁금해. 여러분이 매일 하는 게 뭘까요? 아이한테. 숙제 다 했니?
숙제 없니? 숙제하고 노는 거야? 이 숙제 검사하는 일 매일 해야 하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숙제 검사는 숙제 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 내셨어요? 근데 엄마가 숙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숙제 검사 안 해도 학교 가면 숙제 내신 선생님이 확인할까 안 할까요? 그들의 몫이고 그거 하라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걸 뺏어서 여러분 집에 숙제 검사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션은 숙제 검사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 마음은 어디 있냐? 얼굴에 있어. 얼굴의 뜻 아시죠? 얼 더하기 꼴. 얼꼴 얼골 얼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 보면 얼굴을 얼골이라고 진짜 써놨더라고요. 그 시대만 해도 얼골이라고 그랬나 봐요. 얼골이야 이게. 얼은 뭐야? 얼 무슨 뜻이 얼? 정신, 마음. 꼴은 모양. 마음의 모양은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살피라고요. 얼굴이 해맑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사세요. 근데 얼굴에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고 우울하고 어둡고 걱정이 스며 있고 이러면 드디어 내가 출동할 때가 왔구나. 슈퍼맨 이러고 이제 여러분의 미션이 생긴 거예요. 어떤 미션? 이 얼굴을 해맑게 바꿔놓을 미션이 엄마에게 생긴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이 아이의 얼굴을 해맑게 할 것인가로 여러분의 모든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지금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엄마가 존재하는 거 아이에게. 근데 여러분이 숙제 검사 숙제 이루고 있으면 아이는 엄마의 부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하루 종일 공부 시달려다 왔거든요. 집에 왔는데 선생님이 또 계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지금 10명 중에 9명 반이 지금 엄마 일은 고아가 돼가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공부는 전문가에게 맡기시고요. 여러분은 뭐에 신경 써라? 마음을 살피세요. 아이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세요. 뭘로? 얼굴을 관리하라는 뜻이 아이 얼굴을. 여러분 아이가 정상인지 아닌지 알려면 좀 어려워요. 또 하도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애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얼굴을 봐도 몰라 우리가 지금. 애가 해맑은 얼굴하고 있으면 또 야단 맞잖아요. 너는 지금 정신이 무슨 지금 네가 지금 해맑은 그러니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드릴게요. 숙제. 여러분에게 주는 숙제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2살, 3살 때 찍었던 영아기 때 찍었던 앨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사진들이 있을 거죠. 그 사진을 앨범을 열어서 찾아보세요. 그때 얼굴은 어땠을까요? 엄청 해맑았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그 사진들을 그냥 앨범에 넣어놓지 마시고 꺼내세요. 한 서너 장만 꺼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매일 이 얼굴과 우리 아이 얼굴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가 됐든 고3이 됐든. 여러분 고3은 원래 인상 쓰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고3이 인상 쓰고 있다는 얘기 지금 마음이 힘들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를 싱크로율을 일치시키는 거 그게 부모의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우리 아이 얼굴을 표정을 해맑게 만드는 게 엄마 아빠의 미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녀를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왜 왔냐? 스마트폰이 두뇌를 바꾼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두뇌가 바뀐다는 건 뭘 바뀐다는 거?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뭘로 만든다고요? 선택과 경험.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경험하고 있는 동안에 어디가 바뀌고 있다?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바뀌고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아빠 주머니에서 뭘 꺼냈을까요? 아빠 폰을 딱 꺼내고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린 거예요? 나의 스마트폰 옷이 없어서. 그리고 아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냐? 아들을 찾아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뭘 해? 우리 아들 뭐 하라고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리고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는 거야. 와, 우리 아들 멋지다, 잘한다. 내가 가르쳐주자는 게임을 이렇게 잘하다니 우리 아들 천재구나. 아빠들 기뻤대요. 자, 아빠 뭘 보고 좋아하는 거야? 아들이 자기 폰 가지고 스마트폰 하는 모습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의 선택과 경험, 이 아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손에 스마트폰 들고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선택,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지고 있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소성이 그 말이라고. 책 읽고 있으면 아들 책 보는구나. 아들 공부해? 아니죠.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공을 찰 것이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을 것이고, 오락실 지으면 게임하겠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맨날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고 있으면 뇌에는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중이라고요? 오락실과 종합 레저타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산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락이나 하다 쫑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뇌가 바뀐다는 걸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뇌가 바뀐다는 건 1차적으로는 뉴런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경로라고 합니다. 경로. 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뭐라고요? 경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경로 안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우리가 즐거움, 재미, 쾌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재밌다 그러잖아요. 즐겁다 그러잖아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경로 안에서 도파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 자극,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를 틀어주면 거기서 아이들이 그 시각, 청각 자극이 내려 들어가면 그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도파민 공장으로 연결이 돼요. 경로가.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뭘 느낀다고요? 재미와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또 하나의 키워드는, 두뇌가 바뀐다고 했을 때 키워드는 이 항상성이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항상성은 말 그대로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아우, 그 사람 항상 그래. 그 집사람이 항상 그렇지. 아유, 그 아줌마 항상 그랬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항상. 항상 체온은 36.5도. 자, 4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열나면 막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살려내란 소리예요. 살려내란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해열제 먹이고 항생제 먹이고 검사하고 물 열 떨어뜨려 사니까. 만약에 40도가 됐는데도 안 아프면 인류는 벌써 멸종했다는 뜻이에요. 아파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왜 체온은 꼭 36.5도일까요? 왜 40도가 되면 죽죠? 알 수 없어요. 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디폴트 값은 누가 정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새 있죠, 새. 새는 체온이 42도예요. 걔네들 42도가 돼서 살아. 우리는 42도 되면 죽는데 다 달라. 이게 항상성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체온처럼 두뇌에도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가 어떤 기능을 할 때 도파민이 필요한데 이 필요한 도파민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 온도처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주황색 부분 있죠?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여기가, 요게 코예요, 코. 요게 앞부분인데 오른쪽 뇌 앞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도록 하는 뉴런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심겨진 나무가 뭐 하는 나무냐면 집중하게 하는 나무예요. 지금 여러분 1시간째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죠? 집중 잘하고 계시죠? 누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뉴런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이 집중을 하려면 도파민의 개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항상성이 있다는 거예요. 체온처럼. 도파민 50개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을 할 때 필요한 도파민이 50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TV 게임,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도파민이 1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자극이 강하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개가 나오니까 필요한 건 50개인데 100개가 나오니까 쾌감, 뇌에서 즐거움은 확 증가하는데 필요한 건 몇 개라고요? 50개. 집중하는 데는 50개밖에 필요 없는데 100개가 나왔으니 나머지 50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노폐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레기가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게 많이 나왔으니까 공장에다 피드백을 보내는 거야. 야, 여기 50개가 필요한데 너 왜 100개씩 만들어냈어? 쓸데없이 재고 쌓이잖아.
쓰레기 쌓이잖아. 줄여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 사이즈를 50개 디폴트 값에서 30개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30개로 줄이면 영상을 볼 때나 게임을 볼 때는 상관없어요. 줄여도. 왜? 자극이 강하니까 생산 라인이 30개라도 50개 이상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영상을 볼 때 애들이 집중이 안 해요. 우리 할머니들, 우리 손자 손자들이 뽀로로 보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손자 집중력 좋아 막 이러잖아요. 그 집중력이 아니라 도파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게임할 때는 밤도 새잖아요. 왜? 도파민 양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일상생활할 때는 좀 달라지겠죠. 보세요. 숙제를 해야 돼. 자, 숙제하려면 30분 동안 집중해야 돼. 그럼 도파민이 몇 개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도파민 공장이 도파민 공장 사이즈가 지금 줄었어 안 줄었어요? 줄어 있다고요. 그래서 30개밖에 안 만들어요. 도파민을. 그러면 집중을 하다가 도파민이 떨어지니까 마치 연료 떨어져서 엔진 꺼지듯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파랗게 표시된 거는요, 파랗다는 거는 지금 일 끝났다는 소리예요. 아무 일도 안 할 때 파란색이고요, 뭔 일을 하고 있으면 노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파랗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공장이 줄어들었겠어요? 안 줄어들었겠어요? 줄어들어 있죠. 평소에 많이 게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파민이 30개만 나오다 중단되니까 어때요? 집중을 하다가 나 이제 연료 떨어졌으니까 그만하려고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15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숙제가 안 끝났는데도 일어나서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하던 일을 안 마치고 산만하게 돌아다니고 혼자 잘 노는 동생한테 가서 막 괴롭히고 싸우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동생을 괴롭히면 또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동생 있는 분들 아시죠? 어린 시절에 동생 괴롭힐 때 아주 즐거웠잖아요. 그 도파민 나와서 즐거웠던 거예요, 그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처럼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서 들어요.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려면 저기 도파민이 50개가 나와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쪽 애들은 공장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도파민이 50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한 15분 정도 지나면 벌써 애들이 흩어지기 산만하기 시작해요. 그럼 선생님이 또 막 안 듣고 막 산만해지면 어떻게, 선생님은 야야 잠깐 조금만 더, 금방 끝나 막 선생님 생쇼를 해. 집중시키려고. 생쇼를 하면 또 애들이 봐. 오 재밌다서 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개그맨도 아니고 맨날 생쇼를 해요 못해요? 못하지. 어떻게 맨날 생쇼를 해. 그러면 선생님은 생쇼를 안 하지, 도파민은 더 안 나오지.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해요? 지가 생쇼를 시작합니다. 지금 괜히 옆에를 툭 치고요, 장난을 거는 거예요. 왜? 자극이 필요하거든. 지금 도파민 만들어내려면. 이게 뭐예요? ADHD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력이 부족해지거나 과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교실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왜? 이거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두뇌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황상성 때문에. 그 영상을 보는 만큼, 게임을 하는 만큼의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면 뇌가 도파민을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선생님의 수업 정도 가지고는 집중 못해. 목사님의 설교 정도 가지고는 집중 못해. 그러니까 중고등부 가보세요. 초등부 가보세요. 설교 길게도 안 하지만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극이 없으니까. 여러분, ADHD 진단을 받으면 의사가 처방 약을 주는데, 우리 생각에 나부되는 게 문제가 돼서 약을 주는 거니까 이 약은 안정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각성제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안정제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든 ADHD 처방 약은 각성제를 줍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나부되는데 왜 각성을 시켜요? 이 아이가 왜 나부된다 그랬어? 뭐가 부족해서?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파민과 각성제를 투입하면 도파민이 채워졌으니까 나부될 이유가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각성제를 주는 거예요. 항상성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뇌에 작용하는 약들은 치료제라고 부르지 않고 조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항상성 때문에. 대표적인 약이 뭐예요? 우울증약. 여러분 잘 아는 우울증. 프로작 같은 우울증 약도 세라토닌의 부족을 채워서 개선시켜주는 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 영상 많이 보느라고 공장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약을 먹는다고 공장이 커지진 않아요. 보충을 해주니까 도움은 되죠. 근데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생산 라인을 50개로 늘려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ADHD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장을 늘려야 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 왜 줄었어요?
뭐 때문에? 선택과 경험 때문에. 그러면 늘리는 것도 뭘로 해야 돼요? 선택과 경험. 1번 해야 될 일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자극적인 영상을 다 끊어야 됩니다. 일단 ADHD 증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가 너무 쉽게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짜증이 많고 나부대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할 일이 1번은 뭐냐면 그가 경험하는 모든 자극적인 영상을 완전 끊어야 돼요. 그게 영어 공부를 할지라도 일단 끊어야 됩니다. 지금 영어 할 때가 아니에요. 뇌가 망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공장이 줄어들었으니까 도파민이 두뇌에서 많이 필요하게 해야 돼요. 도파민이 많이 필요하도록 공장을 막 돌려. 여기저기 뇌를 막 움직여. 그러면 도파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장을 조금 만들어내면 뭐라고 주문하겠어요? 야, 도파민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조금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두뇌가 많은 활동을 하도록 아이에게 선택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두뇌는 활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와일더 팻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를 수술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뇌를 건드리면 손이 움직이고 뇌를 건드리면 발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뇌의 운동 감각의 모든 영역들이 신체 일부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55명의 환자들의 뇌를 자기가 꼼꼼하게 다 찔러봤대요. 찔러봤더니 글쎄 우리 뇌 30%는 양손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 25%는 입과 혀로 연결되어 있고 15%는 양 발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우리 두뇌 70%가 손과 입과 발로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단위 면적은 엉덩이가 제일 크지만 아무리 엉덩이를 써도 뇌는 자극을 준다 안 준다? 어디를 써야 뇌는 자극된다? 손과 입과 발.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해 보세요. 늘 손 가지고 뭘 하죠? 늘 뭐 말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늘 신체 활동을 하죠. 발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두뇌 70%를 가동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두뇌 70%를 엔진을 돌리려면 도파민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럼 공장에다 뭐라 그러겠어요? 더 만들어, 더 만들어, 더 만들어 할 거 아니야. 다시 50개로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앉혀놓고 학습지를 시키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뇌를. 뭘 해야 되는 거야? 학습지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린이집 갔다 오면 놀이터 데리고 나가든지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충분히 손과 입과 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하고, 읽으면서도 얘들 입을 움직이잖아요. 뭔가 손과 입과 발이 충분히 활동하도록 해주면 공장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교실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아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 중고등학교 하면 다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고 있잖아. 아이들이 이러고 살잖아.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온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 군데 교회 카페 여기저기서 뭐하고 앉아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러고 있으면 손 움직여요? 입 움직여요? 발 움직여요? 그런데 그럼 뇌 70%가 꺼져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자극의 강도는 지금 강해, 약해? 자극은 자극도 엄청 강하죠. 도파민이 쓸 일은 없는데 도파민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을 점점 더 줄여야 되는 거야. 이런 악순환이 돼서 아이들이 지금 정신 상태가 다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다는 놈, 죽겠다는 놈, 자해하는 놈, 별것 아니까 맨날 짜증내는 놈. 너무 이상한 거야, 아이들이 지금 감정 상태. 왜? 항상성이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시각적인, 청각적인 자극을 줄이고 손과 입과 발을 움직일 기회를 많이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옆집을 갔는데 옆집 엄마가 애가 시끄럽다고 입에다 청테이프 붙여놓고, 입에다 청테이프 붙였어요. 손을 묶어놨어요. 발을 묶어놨어요. 이러고 아이를 키우면 오, 저 집은 양육 방식이 특이하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돌아와서 신고하겠죠. 신고. 저 엄마 이상하다고. 저는 여러분을 다 신고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신고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우리는 틈만 나면 TV 틀어놓고, 틈만 나면 스마트폰 손해주고, 틈만 나면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있으면서 애가 이상하다고 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애한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잘 보세요. 아이들이 충분히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즐겁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고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걸 억지로라도 시키면서 얼굴에 짜증 가득한 게 사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돌파구를 폰에서만 재미를 찾고 있는지, 이렇게 키우면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살아낼 수도 없고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죠? 아기들의 뇌 속에 시냅스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태어났을 때는 적죠. 왜? 한 뜻이 없잖아요. 시냅스가 없다는 얘기는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멀뚱멀뚱 있으면 눈앞에 엄마 아빠가 멀쩡해. 애기들이 생각하죠. 저번들이 인간이란 말이지. 내가 인간 되려면 저번들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따라쟁이들이 되잖아요.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다 뭘 만드는 중이다? 그게 시냅스 만드는 중이에요. 그래서 3살 정도 되면 시냅스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져요. 시냅스 많아졌다는 얘기는 엄마 아빠 잘 따라했다 이 말이에요. 안 따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안 따라했으면 우리 아이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 여러분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머리 커지죠? 머리 커지는 건 두뇌 발달과 아무 상관없다 그랬어요. 근데 따라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깍꿍 따라해봐 막 앞에서 엄마가 막 재롱을 하는데 안 따라하고 째려보면서 저분들이 뭔 짓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 애 사람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따라했을까요? 따라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세요. 이건 좌뇌우뇌입니다. 한 사람의 뇌예요. 좌뇌우뇌인데 바나나 먹을 때 찍어봤더니 여기가 움직여 빨간데 여기가 바나나 먹을 때 사용되는 뉴런들이에요. 아래 사진은 앞 사람이 바나나 먹는 것을 구경하면서 찍은 내 사진이야. 이 사람은 바나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지 뇌는 뭐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지도 바나나 먹는 줄 알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한 저 니톨라트라는 사람이 여기에 네이밍을 뭐라고 했냐? 거울신경이라고 한 거야. 1000억 개 나무에는 거울이 달려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야. 아주 네이밍을 잘했어요.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1000억 개 나무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나무에 거울이 달려있다는 말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보세요. 아기 입장에서 볼 때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강아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개가 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강아지가 뭐 개 되려면 뭐 좀 더 할 게 있어요? 학교 좀 가야 되나요? 송아지는 밥 잘 먹고 잠 잘 자면 무조건 소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은 1000조개나 되는 시냅스 모양을 여기다 만들어내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 입장에서 볼 때 어려울 게 없어. 거울 달려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부모는 아이 앞에서 뭐 하는 존재다? 잘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두뇌가 발달되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학원도 보내고 좋은 데 데려다니고 이것도 필요하지.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 만드니까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이 앞에서 엄마 아빠인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맨날 애 앞에서 맨날 짜증을 낸다고 해보세요.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내가 네 잘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딴 뜻이 없어.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이 뇌에서 소리가 나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엄마 제발 부탁하는데 나 잘 되는 거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엄마는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나는 따라갈 거거든요. 이게 거울 뉴런의 외침이에요. 아이는 따라할 완벽한 준비가 돼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아이 앞에서 선택하고 경험하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이겨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나한테 성질을 돋궈요? 성질을 돋구죠? 요즘 애들이 뭐 엄마 성질 돋구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처럼 살잖아요. 그때 내가 그 성질 돋군다 내가 성질을 아이한테 내면 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은 누가 잘한다 그랬어요? 강아지. 내가 강아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애가 내 성질을 돋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왜 엄마 성질을 돋궈요? 지금 힘든 거예요. 뭐가 마음에 지금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눈을 가지고 정말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면서 엄마 아빠가 너 이렇게 속상하게 한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상했나 보다. 용서를 구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컨디션은 지금 짜증나요? 내 컨디션은 지금 화가 나요? 내 컨디션은 지금 별로예요? 그래도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되는 거야.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에너지의 선택을 해서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이 먹어지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모습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가는 거예요. 자신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우 저놈은 걷는 게 제비랑 똑같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빠가 좋아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유모차에 앉아있을 때부터 눈앞에 뭐가 보인 거예요?
아빠 걷는 모습 보인 거예요.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거울이 있기 때문에 시냅스 모양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빠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엄마 밥 먹으면서 폰하고 있죠. 아들은 밥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선택은 그들의 시냅스를 만들겠고 아이의 선택은 아이의 시냅스를 만드는데 선택이 다르니까 시냅스가 달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이 뇌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거울이 달려있다고요. 그럼 세 사람의 시냅스는 똑같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TV 그만 봐라, 게임 그만 내라, 너는 또 스마트폰 보고 있니,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 있을 때 나는 아이의 눈앞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오늘 하루 애썼다, 오늘 하루 너무 보고 싶었다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사실은 아니지만 가식도 반복하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선택은 뇌는 뭘 만든다고요? 시냅스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현관에서 주세요. 남편 스마트폰을 현관에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과 충전기에 딱 치워놓으시고 살라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이거 보지 마시고 보는 것만 시냅스 만드니까. 너무 스마트폰이 하고 싶으시면 애들을 좀 빨리 재워. 빨리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해. 체력되면 하고 싶으면 해. 밤새. 어차피 끝난 인생이니까. 아이들이 눈앞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이런 소리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본다 싶으면 빨리 책부터 피세요. 안 읽어도 돼. 그냥 눈 침침하니까 디스플레이만 해. 하루 10분 디스플레이 하기.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고 있으면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이 거울이 뭐래요? 자기도 책꽂이에 가서 책을 꺼내서 펴서 보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르치고 지적하고 야단치고 교정시켜주고 해야 될 게 많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말투와 태도, 행동의 오리지널 소스가 무엇일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나로부터 흘러간 건 아닐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내 선택을 바꿔나가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싸워나가는 그 삶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자꾸 애랑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읽습니다. 하는 짓이 시작. 이건 법칙입니다. 여러분 법칙의 뜻을 아세요? 법칙이란 믿든 믿지 않든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하든 안 하든 적용되는 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해요. 중력의 법칙. 중력 인정할 수 없어. 보이지도 않잖아. 중력이 어디 있어? 그리고 63빌딩에서 뛰면 공중부양하고 다니까요? 어떻게 돼요? 왜요? 법칙이라서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과 경험, 그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걸 선택하고 경험하고 있다면 두뇌 안에 대가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두뇌 안에 반드시 대가지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돼가고 있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전에 이제 몇 가지 실천할 걸 얘기하고 대가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1번, 여러분 가정에 거실에 TV가 있다면 그 TV를 가능한 한 거실에서 치워라. 거실에 치울 수 없다면 보자기라도 씌워놔라. 그리고 스마트폰은 손에 들고 돌아가는 게 되면 안 된다. 모든 가족들은 그 스마트폰을 보관함으로다가 옮겨놓고 하루를 살게 하라. 이것부터 바꿔나가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밤 10시가 되면, 초등학생이 있다면 9시로 땡기시고요. 중학생 이상이 있다면 10시까지로 보통 보겠는데, 일단 9시든 10시든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스크린 영상기기는 꺼진다. 10시가 되면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다. 이렇게 만드세요. 엄마 얼굴 외에는 볼 게 없으면 잔소리 하지 않아도 다 들어가 자게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보고 있어 보세요. 잠이 안 오겠나. 그런데 12시 1시까지 이걸 켜놓으면, 침대로 이걸 가지 들어가게 만들면 잠을 늦게 잡니다. 잠 늦게 자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그럼 아침에 깨워야 되지,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아침부터 싸움 나고 아침부터 감정을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간에 왼수 만드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
밤 9시 되면, 밤 10시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영상기에 끄거라. 이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중고등부까지예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은 교회에 올 때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오는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교회 차원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기도회니까 제가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혹시 교사들 또 아빠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교회 학교 차원에서 이 캠페인을 시작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말을 듣고 제 제안을 듣고 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자발적으로 집에 두고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많이 선택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하면 전화 문자 대리편을 주시고 그냥 살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 이런 것들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가지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없다. 1번이에요.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1000억 개 나무를 만들어서 보낸 아이들이다.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다. 불행한 일이죠. 어떻게 하면? 선택과 경험이 잘못되면, 다른 시냅스를 만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번.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를 키우는 우리 권사님들, 할머님들 마음 안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3대 손자 손녀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어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려면 부모가 멍 때리고 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들이 미션, 할 일, 부르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그들이 한국과 여기 되어 하나님께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만드셔 주셨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너희 가정에 나를 찾는 자녀가 있느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나에게 성실하게 반응하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하나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기독교, 유교, 불교, 그리고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이 대학교인 거예요. 우리 신학을 한번 점검해 보죠.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인가 대학교인가? 여러분의 신앙이 기독교인지 대학교인지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돼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아들, 지난 한 달 동안 아빠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야? 엄마가 한 달 동안 너한테 주로 무슨 말 했니?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쿨하게 말해줘요. 엄마, 나만 보면 숙제라, 공부해라, 시험, 성적, 대학, 그래서 대학은 가겠냐? 그래서 직업은 갖겠냐? 맨날 공부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대학교예요? 우리는 믿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대학을 나에 먹고 살 수 있다. 직업을 가져 먹고 살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 나만 보면 성경 읽었냐 그러지, 엄마 나만 보면 예배 드렸냐 그러지, 엄마 나만 보면 암송했냐 그러지, 우리 같이 예배하자 소리 하지, 주로 엄마는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기독교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도 가야 되겠고 직업도 가져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아들을 주님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건 뭐냐면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 보내는 게 목표가 돼 있으면 내 입에서 어떤 말 나가요? 공부 얘기하죠. 스카이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예수 믿는 아이 만드는 거가 목표면 내 입에서 어떤 말 나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도록 말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아이에게? 아이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표가 없으면 옆집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표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옆집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옆집 애가 필리핀 선교 보내면 우리 애도 필리핀 영어 보내고, 우리 애가 어디 학원 보내면 나도 보내고, 옆집 애가 보내면 나도 보내고, 옆집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근데 여러분이 부르심이 있다면 옆집 애가 뭐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옆집 애가 뭐 받아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내 입에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마트폰 문제도 단지 스마트폰을 어떻게 절제시키고, 보통 제 강의를 들으면 엄마들의 마음이 뭐냐면 잘 듣고 가서 애를 잡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들어보니 그런 얘기는 아니죠. 물론 걱정은 되죠. 염려는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목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부르심을 말씀하신다고 들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부르심을 준다.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 되게 해다오.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다오. 그 부르심에 네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부모 되시고요. 오늘 집에 가시면 남편하고 꼭 이야기를 나누세요. 여보, 당신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물어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남자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들어보니까 꼭 물어보세요. 뭘 얘기하나? 그리고 조율하세요. 여보,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이 아이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당신과 나의 자녀 교육 목표로 삼읍시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가는 여러분 가정 되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생명력 얻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너희 가정에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나를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찾으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그런 부모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스마트폰이 여러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의 뇌를 망치고 있고, 또 아이들의 그 항상성을 깨뜨리고 있는 위험한 현실 속에 있는데,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이새를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서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당한 아이구나. 내가 너를 향한 하늘의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녀 세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더 기도에 초점을 갖고 주님께 구하며 아이들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